네,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뭐 때문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나왔는가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회계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계 담당자의 판단이 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관적인 요인이 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회계의 구성 요소를 먼저 살펴보면 회계는 기본적으로 거래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거래를 기록함에 있어서 회계 처리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서 기록을 하는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회계 담당자의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계 담당자의 판단에 어떠한 요인, 어떠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느냐를 살펴보면요. 먼저 개인적인 편의, 본인 개인적으로 편하거나 뭐 이익이 되는 것들, 그리고 회계 담당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에 따라서도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경영자의 경제적인 동기, 이 경제적인 동기라는 거는 경영자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동기에 의해서 또 회계 처리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회계 담당자의 개인적 편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담당자의 성향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선 보수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수적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위험 회피적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계에서는 이제 보수주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비용을 최대한 빨리 인식을 하고 수익은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천천히 인식하는 성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은 낮게 보고된다는 뭐 그런 게 보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계 담당자의 보수적 성향과 연관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회계 담당자는 최대한 비용을 빨리 인식하려고 할 것이고 수익은 최대한 늦게 인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낮아지고 여러분 이익은 뭐가 관련이 있냐면 자본과 관련이 있다. 기본적으로 이익은 자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익잉여금 쪽으로. 그래서 자산과 자본을 과소라는 말 보이시죠? 자산이 과소된다라는 말은 돈을 적게 인식한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요거는 이제 수익을 적게 인식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을 과소평가한다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익이 과소평가가 되다 보니까 반면에 이제 부채는 과대하게 된다 하는데 부채 과대하게 된다는 말은 비용 요거가 관련이 있겠죠. 비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수적 성향의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보면 측정치가 정확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산을 딱 취득할 때요. 이 자산의 공정가치는 여러분들 그냥 시장 가격 정도로 지금 이해하시면 되겠고, 근데 시장 가격보다는 취득원가, 최초에 취득하는 그 가격만을 적용하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적용한다는 거는 매 연말마다 그 자산을 재평가를 해서 다시 자산의 가격을 바꾸는 걸 뜻하는 건데 보수적 성향의 회계 담당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냥 최저 취득 원가만 장부에다가 적어 놓는 거죠. 자, 혹은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사유로 연구개발비가 있잖아요. 연구개발비를 두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자본적 지출이란 말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고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 보수적일 성향일수록 아까 전에 비용을 최대한 빨리 인식하려는 성향이 있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인식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 연구개발비는 결국은 무형자산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약회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을 개발합니다. 신약은 1상, 2상, 3상, 1처럼 임상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그 성공률이 매우 낮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비용으로 보통 처리를 하거든요.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이 신약이 진짜로 약으로 출시돼서 엄청나게 판매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미래 불확실성을 사유로 보수적 성향의 회계 담당자들은 그냥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연구개발비를. 하지만 공격적인 성향이면 다 자산으로 잡아. 어차피 나중에 우리 성공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회계 담당자의 개인적인 편의와 관련된 이야기고, 자, 그다음에 회계 담당자의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에 따라서 이제 뭐 달라지는 거. 자, 먼저 회사는 이제 운영하다 보면 법적이거나 경제적인 환경이 변화를 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뀔 수도 있고 경제적인 뭐 그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활동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 방법 또한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계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러한 상황을 해석하고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방법에 적용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해진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회계 담당자들은 이것들을 다 본인이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사나 세무사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든지 컨설팅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진행을 되는데, 어쨌든 회계 담당자의 경우는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상황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면 경제적 상황으로 환율이나 이자율이나 주가 등이 변화해가지고 기업이 위험해지고 위험이 증가가 되고, 그럼 이러한 위험 회피 목적으로는 파생 상품 등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방식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지식, 실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거.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영자의 경제적 동기와 관련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는 소유, 이건 투자자, 경영자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영자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짐으로써 기회주의적인 행동, 자신의 편의를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례로는 이제 경영자가 회사 가치, 기업 가치란 말은 기업 가치 극대화한다라는 말은 이익을 잘 내서 우리 회사가 더 좋은 가치를 가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 주주들에게 많은 부가 돌아가게 하기보다는 자신의 부, 그러니까 경영자 자신의 부나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회계 방법을 선택해 버리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 경영자 보상 계약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경영자 보상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이거는 아까 전에 뭐 상여금을 준다든지 경영자에게, 아니면 스톡 옵션을 준다든지 그런 게 이제 경영자 보상 계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가설에 따르면 기업의 경영자는 어떻게 하냐면 회계 이익을요 미래에서 단기로 이전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는 보세요. 이익을 높일수록 스톡 옵션이나 상여금을 많이 받는 게 경영자 보상 계약, 경영자 보상 계약입니다. 그럼 경영자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당장 이익을 내고 싶어 하겠죠. 그렇게 하면 보너스를 받고 스톡 옵션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미래에 있을 그러한 이익들을 단기로 이전시켜 버린다. 이게 회계 처리를 조금 바꿈으로써 가능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비용 처리를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익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이제 그런 방식을 택하는 건데, 그거의 뭐 대표적인 방식은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감가상각 방법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여기 밑에 있죠. 감가상각 같은 거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함으로써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감가상각 방법은 여러분들이 유형자산에서 배울 겁니다만 특징이 있어요. 정률법은 첫 해가 가장 감가상각 비가 높아요. 그래서 비용이 가장 높은 방법이고 점점 비용이 줄어드는 그런 방법이고, 정액법은 항상 일정한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정률법일 때 비용이 훨씬 높고 정액법일 때 비용은 낮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경영자들은 정액법으로 바꿔버리고 비용을 낮게 인식하면 본인의 이익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게 아까 여기서 봤던 미래기간에서 단기로 이익을 이전시키는 방법의 회계 방법을 턱한다. 이런 식으로도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 보자면 경영자는 채권자의 이익,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나한테. 어쨌든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부나 효용을 극대화한다. 이제 뭐 그런 것도 예시로 들어보면 부채계약 가설이라는 게 있는데,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다는 말은요, 우리 회사가 돈을 많이 빌려왔다는 거죠. 그 말은 채권자들이 많다, 혹은 채권자들이 가져가야 할 이자의 수익이라든지 이런 이익들이 많은 건데,
이럴수록 연구 결과 경영자는 회계 기간을 아까처럼 미래에서 단기로 이전시키려는 회계 방법을 택한다. 이게 둘 다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영자가 가설들이에요, 두 개 다. 경영자 보상 계약 가설의 경우, 그러니까 뭐 스톡옵션이나 보너스 이런 계약이 맺어져 있는 경우, 혹은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들의 행태가 어떻게 된다? 미래 기간에 있는 이익을 단기로 이전시키려고 하더라.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추가적으로 회계 담당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주관적 요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회계 처리 과정 중에서 이 회계 담당자의 판단이 잘못돼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중대한 오류나 부정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가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는 가능성, 뭐 이런 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와 같은 뭐 이유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다음으로 이해 정보 이용자 간의 이해 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데, 읽어보자면 정보 이용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의사결정이 생긴다. 자, 요것들은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예를 보시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주주, 채권자, 뭐 경영자, 그리고 뭐 정부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일단 주주 같은 경우는 가능한 많은 이익 배당을 원하겠죠. 회사가 돈을 많이 남겨서 본인들에게 많은 이익 배당을 해주길 원하는 것이고, 채권자의 경우는 이익 배당보다도 이 회사가 튼튼하게 자본 유지하고 돈이 많이 남더라도 그 돈을 다 배당하지 말고 회사에서는 자본 유지를 하면서 충실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보수주의적인 회계를 선호한다라는 거죠. 이익을 다 배당시키지 마라. 그게 또 채권자의 입장. 이게 두 주주와 채권자가 상충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 보상 계약이 체결된 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자와 주주가 상충이 되는데, 뭐냐면 경영자는 가능한 많은 보너스나 스톡 옵션을 원하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냐? 회사가 얻은 잉여금을 바탕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주주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많이 안 주고 본인들에게 이익 배당을 더 해주는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간에 지금 상충이 되고 있죠. 정보 이용자들의 이해관계 간에 상충이 되는 거고, 공익산업의 서비스 요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한전을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한전을 생각해 보면 한전도 주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주주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주주들은 요금 인상을 원하죠. 전기료를 좀 더 높이길 원하겠죠. 그렇게 하면 한전 입장에서는 수입이 많아지는 거고, 그럼 주주들이 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하지만 그 한전의 전기를 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료가 높아짐으로써 본인들의 돈들이 더 감소가 되니까 원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상충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다양한 상충 사례들을 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정보 이용자들, 정보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은 이제 각각 원하는 대로 재무제표를 다 작성을 만들면 돼요. 근데 문제가 시간과 비용에 제약이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통일되게 공통적으로 합의된 그런 일반 목적의 재무제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리는 거죠. 자, 그럼 방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그 내용들을 표로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회계 정보 이용자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주주, 투자자, 채권자, 정부, 그리고 종업원이 있고요. 이 사람들의 각각 이 이용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보면, 주주는 이익과 배당금 규모라든지 주가, 그리고 경영자가 수탁 책임을 잘 이행하는지가 관심이 있을 것이고, 채권자는 본인의 돈을 갚을 수 있는 단기 지급 능력, 원리금 상환 능력 등, 그 다음에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정부는 과세입니다. 과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감시하거나 규제하는 거에 관심이 많고, 종업원은 급여나 퇴직금이 가장 관심 많고,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내용과 관련해서 뭐 회계 처리의 기본 과정이라든지
측정 자산 부채 측정 기준이라든지 중시한 재무제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다 배운 상태에서 이 표를 읽어본다면 무슨 말인지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회계 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과 관련해서 하나씩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회계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계 담당자가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지침을 회계 원칙이라 하고, 요건은 보편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규범적으로, 이게 법은 아니지만 규범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아까 나왔던 정보용자들 있었죠. 그런 정보용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관계라는 말 설명을 좀 드리면, 이는 이익할 때 이고요, 해는 손해할 때 해입니다. 혹시나 이게 understand 할 때 이해했니? 할 때 그건 아닙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는 거는 이익, 손해, 우리 회사와 관계가 있는 사람, 정보용자가 우리 회사로 인해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갖는다면 이해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죠. 득실을 따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게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갭이라고 하죠. 이런 말이 나왔고, 자, 갭은 뭐 일반적인 성격,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지지라는 말은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뭐 회계사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이제 요 갭을 다 이렇게 따져봐요. 따져보고 검증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시거든요. 뭐 밑에 내용 보시면 어떤 식으로 그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지지하는지 나옵니다. 이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회계 실무에서 지침이 되고, 그 다음에 회계사들이 감사할 때 네, 갭을 바탕으로 해서 감사를 하는 거죠. 회계 기준의 역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국제회계 기준이 나온 그런 이야기, 뭐 배경만 한번 잠깐 볼게요. 기업회계 기준에 대한 비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 구착 개정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었고,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적절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적 비교가 곤란했던 거죠. 이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기업들도 보통 국제 회계 기준을 쓰는데 우리나라 회계 기준에 따라 바꿔야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통일성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세계 경제가 통합 체제가 됐고, 뭐 자본시장이 국제화됐는데 이제 국제 회계 기준이 들어옵니다. 전면 도입은 2011년에 됐습니다. 전면 도입. 예비 도입이 2009년도인가 됐었고, 이제 전면 도입이 201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도입 전과 후에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의 체계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한국재택 국제회계기준, 그래서 KIFRS입니다. 적용 대상은 상장기업이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설립, 그리고 기준의 제정, 뭐 그 배경과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 또 따로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회계 기준은 원칙 중심에, 그러니까 원칙 하나만 딱 던져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재량껏 해라, 이런 식으로 된 회계 기준. 그리고 개별 재무제표가 아니라 이 회사에 소속된 밑에 있는 모든 회사들 연결시킨 연결 재무제표가 기본적인 재무제표고, 그 다음 측정할 때 예전에는 취득원가, 원가주의라고 해서, 역사적 원가주의라고 해서 최초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었는데, 이제는 국제회계 기준 같은 경우는 공정가치를 대폭 도입을 했다. 이 말은 기말마다 중대한 뭐 변화가 있으면 그 자산 같은 것들을 재평가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죠. 그리고 재무제표의 구체적인 양식을 따로 제공하지 않는데, 이게 원칙 중심이랑 조금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규칙 중심은 그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양식을 다 이렇게 제공 일일이 하나씩 해준다면, 국제회계 기준처럼 원칙 중심은 구체적 양식이 없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쓰던 그 양식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양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자, 그리고 회계 전문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뭐 국제회계 기준을 좀 더 공부를 하고 알게 됨으로써 강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5개년간의 시계열 자료 표시. 그러니까 뭐 수익 그 매출액을 5개년간을 다 표시해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도입 배경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자, 이제 도입 효과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과 그다음 외국 기업 간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 가능성이 증가된다. 이 말의 표현 의미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무제표 양식 기준과 외국 기업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좀 낮았다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외국 기업처럼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비교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 이것도 사실은 국제회계 기준이 도입됐던 이유예요.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낮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해서 그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장부 재무제표를 작성해주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신뢰도가 향상된다라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담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국제회계 기준을 쓰고 있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회계사 시험에서 얼마 전까지는 국제회계 기준도 같이 나왔거든요. 미국은 참고로 미국 회계 기준을 씁니다. 그러고 시험에서는 국제회계 기준도 같이 이제 비교하는 식으로 나왔었는데, 글로벌화에 맞춰서.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국제회계 기준을 시험 문제로 안 냅니다. 왜냐면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국제회계 기준이 미국 회계 기준보다 더 우수한 기준이 아니다 라는 걸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회계사 시험에서는 국제회계 기준이 안 나오고 미국 회계 기준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회계라는 것과 기본적인 회계 기준은 베이스는 같아요. 이제 그걸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른 거지, 기본적인 회계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이것으로 1장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